자, 그럼 이제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 뛰어난 법률 들어가는데, 이거는 1995년도 7월 1일서부터 시행됐어요. 그래갖고, 우리 사회의 명의신탁이 광범위하게 행해지고 있었는데, 이 실명법 시행하는 바람에 부동산 명의신탁은 모두 무효가 됐던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법이 지금 목표로 하는 거, 이 법이 목표로 하는 건 뭐냐? 거기 의 부분에 써 있는데,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가등기 포함하고요. 물권을 명의신탁 약정의 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해서는 안 된다 그랬죠. 이게 바로 이제 실명법 제3조 제1항 조문입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물권 취득하는 자는 가등기 포함해서 실명 등기 하라는 얘기죠. 이 얘기예요. 그럼 등기 능력이 인정되는 물권이 전부 다 실명 등기 대상이니까 채권입니다. 임차권이라든가 환매권은 실명 등기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얘기죠. 이거는. 그럼 소유권을 취득하든 지상권을 취득하든 전세권을 취득하든 저당권을 취득하든 전부 다 실명등기 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물권을 취득하는 자는 실명등기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 법이 규제하는 건 뭐냐? 이 법이 규제하는 건 명의신탁을 규제하거든요. 그럼 명의신탁 잘 아십니다. 명의인은 타인 명의로 돼 있는데 실권리자는 따로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제 명의신탁이고요. 이 법이 똑같이 규제하는 게 장기 미등기자를 규제합니다. 그럼 장기 미등기자가 누구냐면 우리가 그거 했습니다. 갑을 사이에 부동산에 대한 매매를 했거든요. 그러면 잔금을 쳤어요. 그럼 잔금 치면 을은 며칠 내에 계약서를 읽게 된다고? 60일. 60일에 등기 해줘야 되는데 60일을 넘어서 갖고 3년 동안이나 등기 안 한 거예요. 이자를 장기 미등기자라는데 그럼 생각을 해보면요. 잔금을 쳤는데 갑 명의로 3년 동안이나 남겨놨다. 그러면 을이 갑의 명의를 빌려갖고 등기한 거 똑같죠? 그러니까 장기 미등기자는 명의신탁자와 완전히 똑같이 처벌합니다. 그래서 이제 주로 우리는 명의신탁을 위주로 기억하니까 장기 미등기자가 있구나라고만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요거 효력에 대한 부분이에요. 효력을 먼저 봅니다. 그럼 명의신탁 약정의 효력인데 명의신탁을 하고자 할 때는 명의신탁 약정을 맺습니다. 야, 내 앞으로 등기 좀 하자. 근데 이거 분명히 내 거다. 그럼 이 약정 무효죠. 이 약정에 따라 물권 변동이 일어나요. 물권 변동도 무효. 이거 무효입니다. 약정 등기 다 무효예요. 자, 근데 부동산의 내 노인이 명의신탁 약정 사실을 몰랐습니다. 모르고 수탁자와 계약을 체하고 등기를 넘겨줬어요. 그 등기는 유효. 이게 이제 계약 명의신탁 이거고요. 자, 그 다음에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제3자가 취득합니다. 그러면 신탁자는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그랬죠. 그러니까 제3자는 산업불문 취득. 잘 알고 있죠? 이건 그럼 명의신탁의 종류를 보면 쉽게 이해가 됩니다. 자, 그래서 명의신탁의 종류를 보자 이거예요. 넘어갑니다. 자, 명의신탁의 유형은 크게 나누면 등기 명의신탁과 계약 명의신탁으로 나눠볼 수 있어요. 왜 이름이 등기 명의신탁이냐? 약정뿐만 아니고 등기까지도 무효가 됐기 때문에 등기 명의신탁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계약 명의신탁은 선의인 경우는 계약, 약정만 무효가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름은 계약 명의신탁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럼 등기 명의신탁은 다시 이자간, 상자간으로 나눠지고 있고요. 이자간 등기 명의신탁은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른다? 양자간 명의신탁이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3자간 등기 명의신탁은 중간생략 등기와 비슷하게 생겼다 해서 중간생략형 명의신탁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계약 명의신탁은 다른 사람을 앞세웠기 때문에 이걸 위명 명의신탁이라고 불러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해하시는데 자, 이 법률 관계를 이제 따져봐야 되죠. 이자간 등기 명의신탁이에요. 이걸 다른 말로 물권을 이전하는 형식을 취했기 때문에 이전형 명의신탁이라고도 합니다. 자, 그러면 요 갑이 부동산을 갖고 있거든요. 근데 이분이 이번에 선거에 나가십니다. 그럼 선거 후보자는 재산 공개 들어가야 되죠. 근데 눈문다 샀거든요. 걸릴 것 같아요. 여론의 지탄을 받을 것 같으니까 이분이 을과 명의신탁증을 맺죠. 막 맺고 가장매매 형식을 취하는 거예요. 가장매매 형식을 취해서 을 앞으로 등기를 넘겨놓습니다. 이게 바로 이자간 등기 명의신탁이에요. 그래서 이게 물권을 넘기는 형식이기 때문에 이전형이라도 부르고요. 둘이서 했기 때문에 양자간이라도 부르는 거예요. 이게. 자, 그러면 이제 실명법 뭐라고 그러냐? 요거 갑을 사이에 체결된 명의신탁 약정입니다. 이거 무효라고 그랬죠? 무효. 그 다음에 이 등기도 무효. 약정, 등기 둘 다 무효예요. 그럼 물권은 다시 갑에게 복귀를 해버립니다. 이렇게 되고. 그러면 이때 갑이 명의를 빌렸죠. 명의를 빌린 자를 뭐라고 한다? 신탁자. 명의를 빌려준 자를 수탁자라 불러요. 그래서 물건을 맡긴 자가 신탁자예요. 물건을 맡아준 자가 수탁자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럼 물건은 이제 신탁자에게 복귀를 해버리죠.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을이 자기 앞으로 등기된 걸 기하로 하여 제3자한테 팔아치웁니다. 그럼 실명법 뭐라고 그러냐면 명의신탁자는 명의신탁 약정의 무효와 등기의 무효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그랬죠. 이때 제3자의 범위에 우리 판례는 선인자는 당연히 보호해야 되죠. 근데 악의자도 포함된다는 거예요. 악의자에게도 대항할 수 없대요. 그러니까 이자는 반사적으로 선악불문 취득이에요.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 수탁자의 배신 행위에 제3자가 적극 가담했어요. 적극 가담했다. 그럼 이때는 103조 위반이죠. 그래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반하는 행위로서 이때는 무효가 됩니다. 근데 알고 있어도 취득을 하는데 적극 가담은 취득 못하는 거예요. 무효이기 때문에 해서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자는 취득을 해요. 그럼 이렇게 팔아치우게 되면 요 을은 부당이 되겠죠. 부당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갑은 을을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소송이 가능하겠죠. 그러나 실명법상 제재는 감수해야 되죠. 실명법상 제재는 감수해야 돼요. 부당이득 소송 과정에서 명의신탁 사실을 밝혀질 거예요. 그러면 이 신탁자는 어떻게 처벌하냐면 형벌이 5이에요. 5이. 그러면 이거 5년 이하의 징역이라는 얘기죠. 2억이겠어요? 2천이겠어요? 2억입니다. 그 다음에 이자는 수탁자는 3일입니다. 3년에 1억 이하의 벌금이에요. 그래서 3년에 1억 이하의 벌금입니다. 5인은 며칠 간다? 3일 간다. 그렇게 이해합니다. 여기 신탁자는 지금 5일로 처벌해요. 수탁자는 3일이에요. 그래서 5인은 3일 간다. 이렇게 이해합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이게 바로 이자간 등기 명의신탁인데 여기서 이제 작년에 나왔던 판례 두 가지를 잠깐 짚어드립니다. 판례는 제가 되도록이면 자제를 하는데 입법 시간 공부하니까 을이 제3자에게 팔아치웠어요. 그러면 이거 남의 물건 이게 팔아치운 거 돼가지고 이자가 형법상 횡령이냐의 문제가 있죠. 이거 팔아치웠거든요. 횡령죄에 해당한다 안 한다? 해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됩니다. 횡령 아니라는 거예요. 횡령죄에서 말하는 물건 보관자의 지위라는 것은 적법관계에 의해서 물건을 보관했어야 된다. 이게 그러니까 명의신탁에는 불법관계에서 보관했으니까 이건 물건 보관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했죠. 그렇기 때문에 횡령이 아니라고 했고요. 한 가지 더. 이자가 제3자에게 팔아치우게 되면 이자는 부당이득한 거예요. 안 팔았다면 부당이득의 문제가 없어요. 맞죠? 그러면 이자가 팔아치우게 되면 대금을 받았으니 부당이득한 거는 별도로 가고요. 지금 원래 갑소유의 부동산이었죠 지금. 그죠? 근데 이자가 팔아치웠죠. 그러면 을은 갑의 소유권을 침해한 거죠. 불법행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거예요. 횡령은 아니지만 부당이득과는 별도로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 수탁자 상대로. 아셨죠? 이 판례가 작년에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해해 두셔야 돼요 이거. 자, 그래서 이자간 명의신탁이 바로 이거였습니다. 자, 그럼 이제 3자간 등기 명의신탁을 보겠습니다. 이 3자간은 지금 다른 말로 중간 행정행위라는데 이제 매도인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부동산 이분이 병이 갖고 있어요. 근데 이 부동산이 개발지역으로 편입된답니다. 얻는 가서 살아야 되죠. 그래가지고 이 정보를 입수한 갑이었어요. 갑이 이거 매매계약을 체결합니다. 가서 매매계약을 체결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개발지역으로 편입될 걸 예상하여 미리 사재기를 해두는 행위. 이게 뭐라고 그랬어요 실무적으로? 알박기라고 그랬죠. 알박기 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 앞으로 등기를 쳐놓게 되면 냄새가 너무 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을과 명의신탁증을 맺어요. 맺고 이제 등기를 병으로부터 을로 바로 넘기게 됩니다. 이렇게. 이게 바로 이제 3자간 등기 명의신탁이에요. 그럼 요게 생긴 게 지금 중간행약형 명의신탁 이렇게 부르는 이유가 중간행약 등기가 비슷하게 생겼죠. 그래서 그러면 이때 이제 매도인이 등장했거든요. 그러면 당사자 간에 체결된 명의신탁증은 무조건 무효예요. 무효입니다. 일단 무효고 그 다음에 이 등기가 무효가 되느냐 이 문제는 요거 매도인이 명의신탁 약정 사실을 알았다라면은 이 등기는 무효가 되는 거죠. 그럼 이자는 알았다는 게 추정됩니까?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다는 게 추정되죠. 매매계약은 갑이 했고 등기는 을의 명의로 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알았다는 게 추정됩니다. 그러면 이 등기 무효. 그러니까 약정무효 등기 무효예요. 이렇게 되고 근데 매매계약은 유효라는 거예요. 이게 판례입니다. 매매계약은 유효다. 이게. 자, 그러면 이 경우에 이제 약정무효 등기 무효가 됐고 매매계약은 유효다. 그러면 매도인 병입니다. 맞죠? 병이 매도인이 됐고요. 그 다음에 갑이 명의를 빌렸으니 신탁자가 됐고요. 그 다음에 을이 수탁자가 된 거예요.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매도인과 계약을 신탁자가 하게 되면 이게 뭐다? 3자간이에요. 매도인과 계약을 수탁자가 하게 되면 이때는 계약매신탁이 됩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게.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물건은 다시 이제 병에게 복귀를 합니다. 그러면 결국 이 수탁자가 자기 앞으로 등기된 걸 말소해주지 않는 거예요. 그럼 갑은 을을 상대로 직접 말소해라 하고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습니다. 지금 병에게 권리가 있으니까 매매계약은 유효죠. 그러니까 갑은 병을 대위하죠. 대위해서 을 앞으로 된 등기의 말소를 구하죠. 그럼 말소를 해버리면 물건이 복귀되잖아요. 물건이 복귀되면 나한테 이전 등기해라 청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는 지금 요 신탁자 갑은 을을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부당이득에 문제가 없죠. 명의만 빌려준 거니까. 맞습니까? 이렇게 돼요. 자, 그런데 이제 을이 요걸 기화로 하여 제3자에게 팔아치웠어요. 그러면 제3자에게 팔아치우면 신탁자는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자는 선악불문 취득. 선악불문 취득입니다. 이렇게 되고요. 그럼 이제 을이 받은 대금에 대해서는 부당이득 소송이 가능하겠죠. 팔아치웠으니까. 이거는. 그러나 이자가 이제 적극 가담했을 때는 취득을 못한다. 그럼 역시 수탁자가 제3자에게 팔아치웠거든요. 그래도 이건 형법상 횡령죄에 해당한다 안 한다?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죠. 이게. 그래서 이자간 3자간은요. 구조는 달리하지만 법률 효과는 다 똑같아요. 명신탁 약정 무효, 등기 무효. 그죠?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제3자 팔아치우면 선악불문 취득. 그 다음에 팔아치워도 이건 횡령은 아니다. 여기까지. 이게 바로 중간횡약형 명의신탁이었습니다. 이게. 자, 그러면 이제 계약명의신탁을 볼까요? 계약명의신탁. 역시 이제 병이 갖고 있습니다. 병이 갖고 있는데 부동산을 갖고 있어요. 이 부동산이 개발지역으로 편입된답니다. 이 정보를 갑이 입수했어요. 근데 이번엔 갑이 직접 안 났습니다. 지가 직접 사게 되면 냄새가 너무 나니까 을과 명의신탁증을 맺고 뒤에서 자금을 지원해요. 이게. 그리고 을로 하여금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합니다. 이게. 그리고 등기도 병으로부터 을에게 바로 넘기게 돼요. 이게 바로 계약명의신탁이에요. 이게. 그러면 이때 여기 갑, 을 사이에 체결된 명의신탁 약정은 무조건 무효가 되겠죠. 그래서 명의신탁 약정은 무조건 무효입니다. 이렇게 되고요. 그럼 이 등기가 무효가 되느냐? 이 문제예요. 그럼 이 매도인 병입니다. 이자가 몰랐다. 명의신탁 약정 사실을 몰랐다면 이 등기는 유효다 무효다? 유효가 되는 거예요. 등기는 유효하게 됩니다. 그럼 매매계약도 유효죠. 그럼 생각을 해보면요. 매매계약은 채권행위 아니에요? 등기는 물권행위죠. 그럼 채권행위, 물권행위가 둘 다 유효입니다. 그러면 이 을은 완전한 부동산상의 권리를 취득한 거죠. 완전히 취득했어요. 그래서 약정만 딱 무효가 되는 겁니다. 이게. 그러면 이때 이제 요거 병이 매도인, 을이 이제 수탁자가 됐고, 다음에 갑이 신탁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매도인과 계약을 수탁자가 하게 되면 뭐라고요, 이게? 계약명의신탁이에요. 매도인과 계약을 신탁자가 하게 되면 이때는 3자간 등기명의신탁이 되는 겁니다. 예, 이렇게 돼요. 그러면 이때 을이 제3자에게 팔아치운 거예요. 이 부동산을. 그럼 제3자는 선악불문 취득이죠. 당연히 취득입니다. 그래서 유효하게 취득하고 완전한 권리업투 취득이에요, 지금. 이렇게 되고. 그럼 이거 지물건 판 거니까 당연히 이건 횡령에 해당될 일이 없어요.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 갑은 을을 상대로 절대 부동산을 못 찾아온다는 얘기죠, 이거. 그럼 부당이득 반환 소송 가능하겠죠? 이자가 부당이득 했으니까 자금 지원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당연히 가능합니다. 이렇게 돼요. 자,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제 계약명의신탁의 법리였거든요. 선의인용. 근데 이제 악의의 계약명의신탁을 따져볼까요? 매도인 병이 알았어요. 알았습니다. 악의였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 법률 관계가 매매계약 유효다 무효다? 무효. 등기도 무효. 맞죠? 명의신탁 약정은 이 매도인의 선의 악의를 따지지 않고 무조건 무효죠, 이거는. 무조건 무효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무효예요. 그리고 근데 악의의 계약명의신탁인데 역시 이 수탁자가 제3자에게 팔아치웠어요. 그러면 제3자는 보호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 악의의 계약명의신탁에도 이 제3자는 선악불문 취득이에요. 맞죠? 요거는 일단 유효입니다. 이렇게 되고요. 자, 그러면 이때 선의 악의 판단 기준 있죠. 선이냐 악이냐 판단 기준 시점. 이 기준 시점은 언제예요? 네? 알아두세요. 언제다? 계약시에요. 계약시를 기준합니다. 그러면 매도인 저 병과 수탁자가 계약할 당시에 매도인 선임이 된다는 얘기죠. 나중에 알았더라도 상관없어요. 그러면 이전 납기를 할 때 매도인이 악이 알았다. 명의신탁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도 그대로 수탁자는 취득하는 거죠. 그래서
계약시를 기준합니다. 이거는 31회 때 우리 쪽에서 이걸 물어봤어요. 계약시 기준한다는 걸. 그래서 일단 이해를 또 해두시고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이게 바로 이제 계약 매 신탁이었습니다. 그럼 올해 우리 쪽에서 출제를 저는 쉴 걸로 예상을 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출제를 한다면 뭘 출제한다고요? 계약 매 신탁. 작년에 중간 생략형을 물어봤거든요. 이거를. 자, 그래서 민법에서 주로 다루는 분야는 여기까지예요. 민법은 이론 소양 과목이기 때문에 이러한 법률 관계를 주로 다룹니다. 근데 우리 쪽에서 계속 지금 27회 이후에 중간 생략형 냈다가 계약 냈다가 중간 생략형 냈다가 계약 냈다가 이렇게 내고 있어요. 그래서 이쪽 부분이 지금 현재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누차 말씀드렸듯이 제재, 행정처분과 벌칙, 그 다음에 부동산거래신고법, 그러니까 부동산거래신고제, 주택임대차계약신고제, 외국인취득신고 허가제, 그 다음에 토지거래 허가제, 요거하고 그 다음에 지금 공부하고 있는 이쪽 있죠. 오늘 하는 부분,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득점을 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당락이 결정되고요. 여기서 득점을 좀 해줘야지만 여러분들이 75점 이상을 득점하는데 무리가 없을 거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쪽 부분은 민법하고 겹치고 있지만 문제를 너무너무 어렵게 내고 있어요. 전부 다 사례형으로 내고 있죠. 문제를. 자, 그러면 이제